자, 오늘부터는 요약집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죠? 한 달 동안 정리하는데 실제로 한 달이라고 해봤자 4번이죠. 그죠? 4번이기 때문에 좀 스피드를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민법 요약집 뒤에 붙어 있네. 그죠? 뒤에 보시면 통칙해가지고 1번 민법의 법원이 나오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일단 민법 1조가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간다 해서 민법은 3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법률이 나온단 말이죠. 법률에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헌법재판소 결정이죠. 그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법이 뭐죠? 법원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요. 사법부를 기속합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법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법원이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습법이죠. 관습법인데 일단 개념은 뭐죠? 오랜 관행이 있고 요 오랜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제 뭐가 되죠? 관습법이 되고요. 단순한 오랜 관행은 우리가 뭐라냐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죠. 따라서 민법의 법원인 것은 관습법이 민법의 법원이지 사실인 관습은 뭐가 아니죠? 민법의 법원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해가지고 맨 밑에 성립식에서 우측에 나오는데 법적 확신을 취득하는 순간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확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관습법이 되는 시점은 법적 확신을 취득한 시점이지 법원의 판결이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2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주장 입증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요.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번하고 가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예외를 기억하면은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관습법은 법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입증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주게 되고요.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입증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법원이 뭐죠? 고려하게 된다.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이 효력해가지고 보충적 효력설이 통설이고 판례입니다. 따라서 관습법은 성문법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법률에 대해서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을 갖게 되고요. 3번 판례가에 인정되는 관습법의 예들도 좀 기억해 두시는데 1번 명인 방법은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고요. 2번 사실혼 관계는 관습법상 혼인 관계고 3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번 분묘기지권 5번 명예신탁 6번 동산의 양도도 총 6가지 나오고요. 요건 좀 숙지해 두시는 것이 기억해 두시는 것이 문제 풀 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조리도 민법의 법원이 되는데 조리는 결국 뭐죠? 사물의 기본 법칙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3회가 나와 있죠. 판례는 판례가 아니라 밑에도 메모할 것은 판례는 민법에 뭐가 될 수 없죠? 법원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되지만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기면서 권리해가지고 신호 성실의 원칙이 나오는데 일단 개념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파생 원칙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죠. 첫 번째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서 금반원의 원칙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 그래서 판례들이 나오는데요. 가번
해고가 무효예요. 근데 무효이면 무효임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별말 없이 퇴직금을 받아놓고 단대 전직까지 해놓고 나중 가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 모순되는 행위,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경매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경매가 무효면 이 경매는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암소리 안 하고 있다가 나중 가서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채무 승인을 했습니다.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놓고 나중 가가지고 하자가 있으니까 채무 자체가 무효다. 이것도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라번 주택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나중 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나중 가서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총 4가지인데 여기서 요 4가지 정도 핵심적인 것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실효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판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실효의 원칙은 의회 적용 요건에서 기억을 보시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행사하지 않고요. 니은번 상대방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믿음, 신뢰를 주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서 새삼스럽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런 3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권리가 실효 원칙상 권리가 뭐죠? 소멸되게 되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사 표시가 되려면 뭔가를 해야죠.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 추인이 될 수도 없고요. 권리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단 기준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으니까 보시고 넘겨보시면 판례가 실효의 원칙이 적용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민사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의 영역에도 뭐죠?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실효의 원칙도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사정 변경 원칙인데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법률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일단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가 없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계속적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둘로 좀 나눠서 첫째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가 없다는 것 좀 정확하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제가 그냥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다. 그죠? 다만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확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의 적용의 배제에서 2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1.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금반원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순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는 스스로 자기가 하는 행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말은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강행법규를 스스로 위반 행위를 했어요. 이렇게 스스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인데, 물론 이거는 지가 스스로 위반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인데 1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이 아니죠, 그죠? 성립 요건입니다, 그죠? 성립 요건. 그래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는 1. 성립 요건에서 우리 판례를 가지고 적어놨는데 일단 주관적으로 식한의 원칙이라고 해서요. 가해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엿먹일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2번 객관적으로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는 말은 남용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남용행위가 있으면 권리 남용 금지 원칙상 그러한 권리는 허용되지 않는데 효과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죠. 자, 땅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땅이 있단 말이죠.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인데 요 갑의 땅을 예를 들어서 2평 정도를 침범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갑과 을 간에 보통 뭐 한다 그랬죠? 매매 교습을 하게 되는데 갑이 을에게 뭐 시가의 20배, 30배를 요구하게 되면 요 갑은 을에게 이 평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해달라고요? 반환해달라고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갑의 주장대로 요 땅을 갑에게 돌려준다면 을의 건물이 만약에 철거될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갑의 청구는 권리 남용으로서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철거 청구는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요 부분에 갑의 소유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갑이 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용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고요. 또 갑과 을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에서 건물을 뭐 당하진 않습니까? 철거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같고요. 주의하실 것은 갑의 소유권 자체가 뭐 되진 않아요? 박탈되지는 않음을 주의하시고 3번 이때 을이 갑에게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에 청약을 하면 갑은 신은직상 승낙을 해야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함으로써 둘 간의 이익이 뭐죠? 조정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죠. 만약에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 자체가 박탈된다 그럼 뭐가 돼요? X인 거예요. 그죠?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친권의 남용이죠. 친권을 남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친권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죠? 박탈될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권리 자체가 박탈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데 권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박탈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친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친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박탈될 수는 있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주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도가 확 나니까 좋은데 그죠? 요약집으로 하니까 1번 권리 능력 뭐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뭐죠?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우리 민법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따라서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뭐가 인정이 됩니까? 권리 능력이 인정되죠. 따라서 출생하기 전인 이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하고 있는데, 첫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하고요. 두 번째, 상속권 인정하는데, 상속권이 인정되니까 결국은 대습 상속권도 인정되고 유류분권도 인정되는 거거든요. 대습 상속이란 게 뭐죠? 아버지가 먼저 죽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죽었다면 손자가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신 받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대습 상속권이라고 하고요. 누구에게도 인정이 돼요? 태아에게도. 그 다음에 유류분권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보장되는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큰아들은 이쁘고 작은아들은 미워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만 준다라고 했을 때 작은아들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분을 우리가 유류분권이라고 하고요. 태아에게도 무엇이 인정됩니까? 유류분권이 인정되고요. 참고로 법정 상속분의 반은 2분의 1은 보장이 됩니다. 이게 유류분권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유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사인 증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태아는 실제로 할 게 없죠. 그러니까 뭐죠? 유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인 증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는 이건 뭐냐면 계약이에요. 따라서 사인 증여를 받으면 태아 측에서 뭘 해줘야 돼요? 승낙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태아는 물론 승낙하지 못하고요. 우리 법원은 태아에 대한 법정 대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 자체도 승낙할 수 없고 법정 대리도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무엇은 받을 수 없어요? 사인 증여는 받을 수 없고 뭐만 받을 수 있죠? 유증만 받을 수 있고요. 4번 인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태아 상태인 아이를 자신의 자식임을 뭐 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주의하실 것은 태아 스스로가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법정 대리인이 없으니까, 그죠? 물론 출생한 후에 인지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요. 다음 다시 한번 보시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지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권, 유증을 받을 수 있고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되느냐에 대해서 우측에 보시면 학설의 대립이 있는 거죠. 일단 정지조건설. 정지조건설이 뭐죠? 현재 정지조건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조건이니까 결국 정지조건설은 태아 상태에서는 요 네 가지에 대해서도 권리 능력이 없지만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게 뭐죠? 정지조건설이고요. 이에 반해서 해제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조건이니까 태아 상태에서 일단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는데 얘가 사산하게 되면 출생하지 못하면 있던 권리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뭐죠? 해제 조건설이고요. 판례는 뭘 취합니까? 정지 조건설을 취하고 학설은 뭘 취하죠? 해제 조건설을 취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설이 그닥 큰 의미는 없는데 4번에 가지고 태아가 권리 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서 뭘 해야 돼요? 살아서 출생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출생해야 뭘 가져요? 권리 능력을 갖고 해제 조건설도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뭐가 돼요? 없어지니까 해제 조건설도 결국은 이 아이가 뭐예요? 생존해야 출생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뭐죠? 변함이 없는 거죠. 따라서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태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출생해야 되고요. 출생하지 못한다면 요 네 가지에 대해 태아에게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임산부가 임신해 가지고 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 태아가 유산을 했다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출생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태아가 출생하긴 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때는 자신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태아는 뭘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되고 출생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똑같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의사 능력.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의사 능력인데 이것이 결여된 사람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의사 능력이 맞으면 보시면 우리 민법상 의사 능력에 관한 규정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해석상 인정되는 개념이고요. 민법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은 뭘 규정을 두고 있냐면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 능력을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라면 일단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사조에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은 19살부터 뭐가 돼요? 성년자고요. 19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가 되는데 우리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다 뭐예요? 만 나이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1번 성년의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9살이 되든지 아니면 19살 되기 전에 뭐예요? 결혼하든지. 왜냐하면 혼인하게 되면 뭐죠? 성년으로 간주되게 되는데 주의할 점이 나와있죠. 1. 법률혼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성년으로 의제되지는 않고요. 2. 이 성년 의제제도는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인했다 그래서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혼인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혼인했더라도 청소년인 겁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따라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담배 피거나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어디 영역에서면요? 민법적 영역에서만 성년으로 뭐죠? 간주가 됨을 주의하시게 되고 3번 성년 의제가 되면 이제 뭐가 되죠? 성년자가 되니까 친권자의 친권은 뭐가 되겠어요? 소멸하겠죠. 더더군다나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의 친권도 누가 되는 거죠? 미성년자였던 어머니 아버지가 직접 친권을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했다 하더라도 성년에서 다시 미성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했더라도 그 성년 의제된 기호력은 뭐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미성년자 행위 능력 해가지고 원칙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데 2번을 보시면 동의 시기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전에 또는 동시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후의 동의는 143조의 추인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동의를 얻어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가요? 동의가 필요하니까 최소한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하든지 동시까지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동의 없이 했다가 나중에 동의하는 것은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뭐죠? 추인으로 간주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보시기 바라고 4번 법정들은 동의 후에도 동의한 그 법률에 대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미성년자 행위에 동의가 얻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원칙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이. 따라서 취소 안 당하려면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동의 취소해가지고 1번 시기에서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동의를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 2번 취소 의미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다. 좀 이해되시나요? 자, 철회라는 게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의 취소는 왜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죠?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이미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요. 이거는 취소가 아니라 뭐예요? 철회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만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상대방은 뭐 상대방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바라고요. 그다음 우측에 3번입니다. 자,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어야지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억,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유리해도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게 아니니까요. 니은번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권리만 오는 게 아니라 무엇도 의무도 채무도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디귿번 증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만을 얻는 거니까. 근데 부담부 증여는 권리만 얻는 게 아니라 무엇도 생겨요? 부담, 의무도 생기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리을번 채무변제 수령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빌려준 돈을 갚는 것은 이득이긴 하지만 빌려준 돈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채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죠.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만을 얻는 게 아니죠. 무엇도요? 권리도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채무 면제는 채무 변제를 받는 것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4번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용돈이죠. 그죠? 그래서 용돈은 독자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용돈을 받아서 쓸 때는 일일이 매번 받아 쓸 때마다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는 없는데 6조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납니다.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이 범위를 정하여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처분을 허락하려면 범위를 정해서 해야 돼요. 네 재산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전 재산에 대한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 재산에 대한 처분을 허락한다면 그건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하여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내용에 나와 있는데 목적을 지정한 경우에 목적을 위반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학원비로 쓰라고 돈을 줬는데 학원비로 쓴 게 아니라 컵라면을 사 먹었다. 그죠? 학용품을 구입하라고 돈을 줬는데 학용품을 산 것이 아니라 오락기를 샀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유효하고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법정들이 지정한
목적에 위반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은 다번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도 넘기지 마세요. 그죠? 그 중간에 있죠. 그죠? 이 다자는 또 안 찢어지는 거죠. 다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도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영업에 의미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영업을 허락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종류를 특정해야 됩니다. 네가 알아서 장사해라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뭐 네가 호떡을 팔으려는 등 또는 군고구마를 팔라는 등 뭘 해야 되죠?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허락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상법 얘기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없고요. 4번 이 허락된 영업의 범위에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갖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동일한 행위 능력은 직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도 다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죠? 치킨집 해봐라 라고 하면 치킨을 파는 것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해서 자금을 차용하고 점포를 구입하고 점원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것도 독자적으로 미성년자가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법정들이란 영업의 허락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취소가 아니라 뭐죠? 철회가 되고요.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뭐 솔직히 다죠. 근데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다 대리행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대리인이라는 것이 가능하고요. 마번 유언행위 할 수가 있고요. 바번 상법의 내용이죠. 무한체임 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도 유효하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건 일종의 영업의 하락으로 보면 되고요. 4번 임금 청구와 근로계약 체결도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법정들인의 대리권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세 가지인 거예요.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둘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세 번째, 영업의 허락.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죠? 지역정보니까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 고치의 내용까지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피한정 후견인이 나오죠. 일단 의의는 읽어볼까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죠. 그죠? 능력이 뭐라고요? 부족한 자입니다. 이것도 내고요. 가정법원에 의하여 한정후견 개심판을 받은 자를 우리가 피한정후견이라고 하고요. 요건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능력이 뭐해야 돼요? 부족해야 되고요. 형식적 요건으로서는 청구권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청구권자의 가장 중요한 게 누구죠? C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정후견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뭐 검사는 뭐 약방의 감초니까 뭐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3번 피한정후견인 회계인 능력인데 가번을 읽어볼게요. 피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성년자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원칙이 동의를 얻어야지만 법률행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피한정후견은 원칙이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 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죠. 다만 법원이 정해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만 법정들에는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정치산자 과거에 있던 제도는 미성년자 능력이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피한정후견인은 한정치산자와 다릅니다. 다시 한번요. 피한정후견인은
독자적으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고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서 1번 가정법원이 정하고요. 2번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그 행위 범위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넘기셔서 3번 만약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정후견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동의의 가름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일용품을 구입한다, 일상 생필품을 판다 같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당연히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함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한정후견 종료 심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죠? 결여된 사람이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단순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뭐죠? 결여된 사람을 말하고요.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3번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나오는데 항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성년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동의를 받고 하든 동의를 안 받고 하든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4번 예외해가지고 1. 일용품 등 생필품을 구입하는 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2번 법원이 정해준 행위도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범위를 변경할 수가 있고 4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죠? 대리인이 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러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 이에 반해서 피한정후견인은 동의 없이도 뭐 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사람이죠. 그죠?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동의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죠.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죠. 법원이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다.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미성년자 원칙과 예외가 뭐죠? 뒤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뭐 동의를 안 받았든 따질 필요 없이 그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무조건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데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도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세 가지 관계를 좀 확실하게 뭐죠?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특정 후견 심판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뭐죠? 특정 후견 심판이라고 하고요. 요건에 가지고 실질적 요건이 나와 있고 형식적 요건이 나와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죠. 그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5번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제한 능력자의 법정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은 아닌데 일단 미성년자 법정대리는 일단 누구죠? 친권자. 만약에 친권인이 없으면 누가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는데 친권자는 1번 친권의
공동 행사해 가지고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공동 대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도 했지만 공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친권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는 둘 다 친권자라서 독자적으로 법정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대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친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해 가지고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대리권이 뭐가 되죠? 제한이 되고요. 이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특별 대리인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법률 행위를 해야 됩니다. 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이런 얘기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예요. 근데 미성년자인 이 갑의 건물을 을이 매매 살려고 한단 말이죠. 친권자가. 그러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이해가 뭐가 되죠?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좋은 거고 을의 입장에서는 뭐죠? 한 푼이라도 깎아야 되는 게 뭐죠? 좋은 거니까 이해가 뭐죠? 상반되고요. 이때 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했다면 요건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굴 선임합니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누가 선임하겠어요? 법원이. 그래서 특별 대리인이 뭐가 돼요? 선임이 되고요. 요 특별 대리인을 통해서 을이 병가 매매 계약을 해야 적법하고 유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후견인 복잡하게 나오는데 큰 의미 없고 그냥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후견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뭐가 되죠? 후견이겠죠. 그래서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후견인이 뭐죠? 법정 대리인인데 가본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직권으로 선임한다는 말을 뭐로 바꾸면 했을까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런 뭐죠? X죠. 다시 말하면 청구권자는 뭘 청구합니까? 성년 후견 갱신을 청구하고 또는 한정 갱신을 청구하는 거고요. 누가 후견인이 될지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뭐죠? 직권으로 결정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롯데그룹 신교크 회장님에 대한 후견인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로펌 법률사무소를 후견인으로 지정한 예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번해가지고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해가지고 하단에 1, 2, 3, 4, 5, 6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피한정 후견인이다. 그래서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한정 후견인인데 후견인은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을 대리해 가지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을이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우측에 좌측에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후견 감독인의 뭐죠? 승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법원은 보통 한정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면 별도로 또 무엇도 선임하니까 후견 감독인도 선임하게 되고요. 요 후견 감독인에 뭐가 있어요? 승인이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 요 부동산에 관한 매매기가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상단에 나와 있으면 만약에 동의 없이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죠? 후견감독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후견인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갑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정리해 보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하려면 후견감독인의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피후견인이나 제한능력자죠. 또는 후견감독인이 직접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법정대리인 권한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동의권과 대리권과 취소권이 있어요. 항상 조심할 것은 나번인데 성년 후견인에 대해서는 재산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뭐가 없죠? 동의권이 없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피성년 후견인의 후견인에게는 뭐가 없다는 얘기죠? 동의권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후견 감독인 해가지고 개념이 나와 있고요. 나와 있고 다번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부동산을 을이 살려고 해요. 만약에 미성년자고 친권자라면 뭘 따로 선임해야 됐죠? 특별 대리인을 따로 선임했잖아요. 근데 이 한정 후견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후견 감독인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특별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 감독인과 매매 계약을 해야 을은 뭘 취득할 수 있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보시면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뭐합니까? 대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이 이해 상반 행위에 대해서 대리하고요. 피성년 후인이나 피한정 후견에 대해서는 특별 대리인이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후견 감독인이 대리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요. 미성년자의 범위를 한정해서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죠. 갑이라는 미성년자가 있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병을 우리가 뭐죠?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일단 갑도 을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의 법적주의가 뭐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병에게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 병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뭘 최고합니까?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추인할 것인지. 자, 최고가 아니라 촉구죠. 여기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촉구라고. 같은 말인데 괜히 개정을 해가지고 헷갈리겠죠. 법조 보시면 15조 1항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없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뭐한 것으로 보죠?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양 제한 능력자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1항에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들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뭐한 것으로 봅니까?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자고요. 자, 촉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죠?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는데 그때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1월 이상 기간이에요. 이거 바꾸면 헷갈려요.
그래서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은 매달요 1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촉구하고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뭐요? 촉구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답을 바라지 않아요. 취소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보죠? 추인한 것으로 봐요. 그죠? 추인한 거. 이것도 뭐예요? 무권 대리인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봐요?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죠? 추인한 것으로 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을 보시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 그러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언제일까요? 후견인 경우죠.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 행위를 추인하려면 후견인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연 기간 내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뭐한 것으로 옵니까? 취소한 것으로 옵니다. 적어보면 원칙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봐요? 추인한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에는 이때는 뭐한 것으로 옵니까? 취소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친권자가 아닌 후견인이 추인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다시 한번요. 자,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 여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1월 이상 기간을 정해야 되고요. 원칙은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보죠? 추인한 것으로 옵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누구인 경우? 후견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뭐한 것? 취소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왜냐하면 후견인이 이러한 처분 행위에 대해 동의하려면 후견 감독인의 뭐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미성년자와 상대방이 매매와 같은 계약을 한 경우에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철회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추인 전까지만 해야죠. 추인 전까지만 해야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미성년자와 단독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때는 뭐 할 수 있냐면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미성년자와 계약을 했으면 처리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와 단독 행위를 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세 가지 중에 선의여야 되는 것은 뭐만요? 철회만 그렇죠. 따라서 촉구도 상대방이 선의여도 할 수 있고 악의여도 할 수 있고요. 거절도 상대방이 선의여도 할 수 있고 무엇도요? 악의여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2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측에 21페이지 보시면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속임수가 되려면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이 정도 이르러야 속임수가 되고요. 취소권이 뭐가 됩니까? 배제가 됩니다. 단순히 나는 능력자다. 단순히 나는 법정들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되지 않습니까? 속임수가 되지는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임수를 쓴 것은 속임수로서 취소권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되지만
피성년 의견인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라고 속임수를 쓰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속임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어차피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냐 그죠?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속임수가 되기 위해서는 서류 위조 변조와 같은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자신 능력자라고 속임수를 썼으면 취소권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되지만 동의를 얻었다고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권이 뭐 되지 않습니까?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주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